안녕하세요, 모토래프 김상영입니다. 드디어 르노 캡처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고 새로운 파워트레인까지 얹혀졌습니다. 풀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바뀐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디젤 모델만 수입돼서 판매가 됐었는데 이제는 가솔린 모델까지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기존의 디젤 모델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이제는 그 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승에 앞서서 가솔린과 디젤 모델 간단하게 차이를 설명드리면, 가솔린 모델은 이제 이니셜 8이라고 하는 최고급 트림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XM3를 통해서 익히 봤었던 세로형 디스플레이와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 대신 전자식 기어 레버가 들어가지 않았고 모니터도 세로형으로 큰 모니터가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은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가솔린 모델을 시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바뀐 캡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QM3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했어요. 약간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소형 SUV였다면 신형 캡처 같은 경우는 조금 날카로운 이미지들이 구석구석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인한 느낌, SUV의 역동적인 느낌이 잘 살아있어요. QM3 같은 경우는 크기도 작았기 때문에 해치백에서 전고를 높여놓은 모델을 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율이 좋고 늘씬한 SUV를 보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이 헤드램프 그리고 그릴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르노의 패밀리 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QM3에 적용되어 있었던 디자인이 이제는 완벽하게 최신 디자인으로 달라졌습니다. 디귿자로 꺾여져 있는 주간주행 등과 이 위쪽 부분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약간 눈이 치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이 램프 옆면으로는 또 빛이 새어 나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놨어요. 앞이나 옆에서 보더라도 이 화려한 헤드램프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에는 LED 퓨어 비전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볼륨 브랜드,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브랜드 중에서는 르노가 가장 먼저 LED를 도입했습니다. 그릴도 훨씬 더 날렵해졌고 이런 디테일들도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르노 삼성의 엠블럼이 아닌 르노의 로장주의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그릴 디자인처럼 예쁘게 꾸며져 놨고요. 이쪽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센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끝단에는 공기가 통하는 구멍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언더바디도 공기 역학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스포츠카처럼 굉장히 평평한 언더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르노는 볼륨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메르세데스 벤츠가 과한 캐릭터 라인을 쓰지 않는 것처럼 르노도 부드러운 이 면을 살린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쪽 보닛 부분만 이런 식으로 굵은 선을 집어놨어요. 이 굵은 선은 이 아래쪽에 범퍼 디자인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남성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이 차를 봤을 때 국내에 디젤 엔진만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가솔린 엔진까지도 출시가 됐습니다.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 두 모델에는 모두 7단 게트락의 DCT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요. 유럽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도 있어요. 하지만 국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솔린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XM3에서 경험을 했었던 메르세데스 벤츠, 다임러와 함께 공동 개발한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약 150마력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터보 차저로 인해서 최대 토크는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1.6L 터보 엔진을 쓰는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는 출력은 소폭 낮지만 연비 측면에서는 효율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엔진 중에 하나예요.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연비가 정말 높습니다. 리터당 17km가 넘는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어요. 듀얼 클러치의 영향도 있겠고 르노란 브랜드 자체가 이렇게 작은 엔진을 만들 때 효율적인 측면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소형차에도 이 엔진이 적용되는 이유는 아마 경제성, 효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좀 엔트리 모델에는 같이 엔진을 쓰는 것 같아요. 사람도 멋있는 사람을 뭐 얘기할 때 눈, 코, 입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멋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비율이 멋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캡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눈, 코, 입, 헤드램프, 그릴, 범퍼 이런 것들도 전부 바뀌었지만 무엇보다 비율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비율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픽스가 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이 비율을 생각할 때, 휠베이스나 길이를 생각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르노 같은 경우는 이 캡처를 만들 때 새로운 플랫폼 CMF-B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서 만드는 소형차에 전부 사용하게 될 플랫폼이고요.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처럼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어쨌든 캡처 같은 경우는 QM3에 비해서 길이도 길어졌지만 무엇보다 휠베이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늘씬한 면모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최고급 트림에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큰 편입니다. 17인치, 18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어요. 큰 휠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비 측면에서도 경쟁 모델보다 좀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디자인의 휠을 쓰는 회사들은 많은데 조금 더 남성적이고 멋있게 디테일을 꾸며놨습니다. 투톤으로 처리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끝부분, 볼트를 체결하는 부분들, 이런 끝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캡처의 이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QM3가 우리나라의 소형 SUV의 시작을 알렸던 모델이기도 하고 투톤 컬러를 처음 선보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캡처 같은 경우도 필러부터 루프는 바디 색깔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요. 또 끝부분, 이 플로팅 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좀 더 날렵하게 끝까지 이어져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뒷바퀴에는 이제 드럼 브레이크가 아닌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앞에와 동일하게 215, 55, 18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필러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글로시로 마감된 플라스틱을 사용했는데, 현대기아차 한 중형차도 옵션을 넣어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아반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친 마감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여기가 이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르노는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놨고요. 문을 열었을 때도 이런 웨더 스트립이나 이런 융 처리를 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융 처리도 이중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유럽차에서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뒷모습 디자인도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모습의 디자인이 그대로 뒤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렬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인상은 디귿자로 이어진 이 테일 램프가 주고 있을 것 같고요.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이 왼쪽으로 또 빛이 새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디테일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는 벌브 타입 할로겐이에요. 이 안쪽에서 할로겐 램프 하나가 이제 점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작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머플러도 이렇게 리얼 머플러가 뽑혀져 있어요. 뒷바퀴에는 토션빔이 적용됐습니다. 그냥 유럽에서 세팅하고 한국의 르노 삼성의 손을 타지 않은 토션빔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급에서는 사실 토션빔이 단가도 그렇고 공간 활용 측면, 운동 성능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차체 크기가 커진 만큼 트렁크 공간도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렁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이렇게 칸막이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그냥 밑바닥에 깔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타이어 수리킷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공간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세차용품을 넣어두거나 하기에도 용이한 공간일 것 같고요. 이 칸막이는 시트를 접었을 때 풀플랫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시트를 접게 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전 세대 모델은 확실히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이 전부 다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 세그먼트에서 수긍할 만한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캡처 같은 경우는 이 급에 걸맞지 않게 시트 슬라이딩이 됩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일 텐데요. 뒤에서도 이 레버를 당겨서 이 슬라이딩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최근 출시된 XM3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인테리어가 멋있어졌다, 예뻐졌다라고 말을 했는데, 캡처는 그거보다 한 수 더 위입니다. XM3에 좋은 구성 요소들이 전부 들어가 있고 그것을 능가하는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죠. 세로로 적용이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쓰는 다른 르노 삼성차 비교해서도 훨씬 더 섬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반응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지금 고릴라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핀치줌까지도 전부 됩니다. 반응이 막 스마트폰처럼 정교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쓸만합니다. 세로로 긴 디스플레이를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메뉴를 세분화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마이센스 같은 이런 주행 모드 변경도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런 UI도 굉장히 신경을 잘 쓴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버튼들, 뭐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조절할 수 있게끔 빼놨고요. 버튼 배열도 그렇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열선 시트 있고 자동 주차 기능도 있고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을 오프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도 있어요. 360도를 보는 어라운드 뷰도 있습니다. 화질이 엄청 선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딱 오른쪽만 되네요. 왼쪽은 안 되고 오른쪽만 되는 것 같고, 이건 이제 센서, 주변 센서들을 표시해 주기도 하고요. 네, 계기판도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요. 이 바뀔 때 그래픽도 섬세하게 처리를 잘 해놨어요. 이 가운데 자동차가 있잖아요. 르노 캡처가 있는데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귀여운 캡처도 방향지시등을 켭니다. 신기하죠? 디지털 클러스터답게 메뉴 선택도 어느 정도는 자유도를 줬어요.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양쪽에 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있고요. 정해놓은 속도에 따라서 앞차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컨트롤러,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쪽 레버에서 조절을 하게 돼요. 이쪽 별도의 레버가 있죠. 레버 디자인도 완벽하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XM3나 다른 르노에 적용되어 있는 이 레버가 좀 투박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지금 조금 더 날렵하게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고요.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독특해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기어 레버의 생김새도 예쁩니다. 참고로 가솔린 모델 중에서 최고급 트림에만 이 전자식 레버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기어 노브가 적용됩니다. 전자식 레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 밑바닥도 막혀 있어요. 전자식 레버를 쓰게 되면 이 밑바닥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어서 수납 공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홀드도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컵홀더가 좀 부실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컵홀더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 QM3 그리고 XM3와 결정적인 차이는 고급스러움이에요. 캡처 같은 경우도 등급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겠지만 이 이니셜 8이 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가죽 소재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기존에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가죽이 상당히 많이 쓰였고, 시트의 가죽 같은 경우는 마치 QM6 상위 모델에 적용되는 그런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꾸며놓기도 했고요. 일단은 운전석 쪽의 느낌은 정말 요즘 차를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알던 QM3를 타는 기분은 절대 들지 않습니다. 이런 대시보드 상단 부분도 다 말랑말랑한 소재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윗부분들은 전부 다 플라스틱이 그냥 노출되어 있거든요. 딱딱한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도어의 손잡이,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의 수납 공간 부분, 이런 부분밖에 없고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동급에서는 가장 실내 소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시보드의 수납 공간은 뭐 QM3와 동일하게 서랍형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서랍형으로 하게 되면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완성도가 이렇게 엄청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창문 같은 경우도 지금 뒷좌석까지 전부 원터치로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른 국산 B세그먼트 소형차와 좀 차별화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쟁 모델에 비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최고급 트림이지만 통풍 시트도 없어요. 뒷좌석 공간이 XM3와는 비교도 안 되게 쾌적한 수준입니다. 무릎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제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고 앉게 되면 주먹이 한 2개 정도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 나옵니다.
앞쪽 시트는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시승기를 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양쪽에는 공평하게 이 수납 공간 주머니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뒤에 플라스틱 마감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3명이 앉기에는 어깨를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앉아야 될 것 같지만 성인 2명이 앉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나와요. 머리 공간도 여유롭고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쪽창까지도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도 창문은 원터치로 열리고요. 이 앞쪽은 우레탄으로 푹신하게 만들었는데 뒤에 쪽은 딱딱합니다. 이 정도 급이면 이 소재로 실내를 전부 다 사용하는데 그래도 앞좌석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그리고 뒷좌석에는 그냥 평균적인 소재를 사용했네요. 시트나 도어 트림의 이런 마감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천장도 쿠션감이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도 우수한 편이고요. 캡처 같은 경우는 4륜 구동 모델이 없기 때문에 바닥도 평평한 편이고 이 발 공간도 좀 여유로워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모델답게 경쟁 모델들의 단점을 좀 많이 보완해서 새롭게 출시된 것 같습니다. USB도 2개나 마련이 되어 있고 파워 단자도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은 없고요. 별도의 암레스트도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아쉽네요. 마땅한 컵홀더가 없어요. 뒷좌석에 앉는 승객은 음료수를 갖게 되면 손에 쥐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경쟁 모델에서는 보기 힘든 시트 슬라이딩이 됩니다. 가장 앞으로 밀어놓은 상태인데도 다리 공간이 좁진 않아요. 슬라이딩이 된다면 리클라이닝도 같이 되면 좋거든요. 리클라이닝도 같이 되면 좋은데 시트를 뒤로 눕힐 수는 없어요. 이 슬라이딩만 됩니다. 이 지퍼로 마무리되어 있는 부분은 이 아이소픽스를 견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견착을 할 때는 지퍼를 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지퍼를 이렇게 잠궈 놓을 수가 있죠. 기본적인 파워트레인 구성은 XM3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엔진 변속기를 쓰고 있고 셰시 구성도 동일해요. 하지만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캡처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개발이 되고 생산까지 마무리가 된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럽의 성향이 짙게 묻어 있어요. 이전 세대 QM3도 기본기 측면에서는 나무랄 게 없었는데 캡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나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플랫폼 그리고 새로운 엔진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힘에 대한 여유가 생겼어요. 지금은 극단적인 고속 영역이 아닌 이상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캡처 같은 경우는 르노의 대표적인 소형차였고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모델이 이제 국내 QM3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유럽에서만 한정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만들었던 자동차예요. 그래서 유럽 성향, 유럽 소비자들의 성향이 짙게 담겨져 있습니다. 유럽의 소형차들은 굉장히 단단해요. 기본기가 출중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승차감이 조금 더 딱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운전대 무게감도 무겁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세팅해 놓은 자동차가 조금 더 고속으로 달릴 때나 와인딩을 달릴 때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르노의 역할이 컸죠. 르노는 사실 누구보다 작은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캡처 정도의 사이즈는 자신들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사실 XM3와 여러 가지를 공유하긴 하지만 XM3는 덩치가 너무 커졌어요. 덩치가 커지면서 오는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게 배분, 그리고 한쪽으로 무게가 쏠렸을 때 하중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르노 삼성 측에서 세팅을 했겠지만 캡처 같은 경우는 소형차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한 르노 본사에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XM3 같은 경우도 기본기가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지만 캡처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XM3 같은 경우는 기본기도 괜찮았고 고속주행 안정성, 승차감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좀 한계 영역이 일찍 찾아오는 부분도 있었고 코너링을 하게 되거나 급가속, 급감속을 하게 될 때는 좌우로 흔들리는 폭도 크고 앞뒤로 요동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캡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 차체를 받치고 있는 타이어도 조금 더 서로 간격이 멀어졌고
기본적으로 서스펜션도 조금 더 단단하고 스티어링 휠의 느낌도 더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XM3보다는 조금 더 한계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더 나을 것으로 예상도 되고요. 실제로 코너를 돌아 나가는 느낌도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입니다. QM3와는 뭐 비교를 하면 안 될 수준인 것 같아요. QM3는 깡통차를 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QM3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QM3는 승차감 측면이나 성숙한 느낌이 거의 들진 않았어요. 지금은 완숙미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르노보다는 닛산의 소형차가 이런 성격이 강한데 서스펜션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드럽게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상당히 무게를 잘 받아줘요. 부드럽게 무게를 잘 받아주다가도 구불구불한 도로나 와인딩을 탈 때 하중 이동이 발생하는 순간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게 차체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탄력적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캡처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마이센스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 에코 그리고 개별 설정 모드가 있습니다. 개별 설정 모드에서는 전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그래픽도 굉장히 괜찮고 소형차 치고는 변화폭도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도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연동을 시킬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보이는데 도어 트림이 이제 뒷좌석 도어까지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수납 공간 쪽에서도 빛이 들어오네요. 아쉽지만 좀 앞쪽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150마력 정도의 힘을 내는 이 작은 엔진은 은근히 폭발력이 괜찮습니다. 변속기도 회전수를 높여가면서 패들 시프트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직결감도 상당히 좋고 자체적인 변속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오토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공회전 상태에서는 불규칙한 진동도 느껴지고 소음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사라지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면서 변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약간의 울렁임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에코 모드 그리고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차를 못할 정도로 울렁임이 있진 않아요. 그거는 XM3도 마찬가지고 이 캡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6세대 골프, 7세대 골프나 폴로 이런 차들의 그 DSG 변속기가 울렁임은 더 심했어요. 게트락에서 공급받는 이 7단 변속기가 오히려 폭스바겐의 소형차에 비해서는 울렁임이 훨씬 더 적은 편입니다. 최근에 르노 삼성이 출시했던 XM3가 제가 그동안에 탔었던 르노 삼성의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주행 만족도가 높았는데 캡처가 이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르노 캡처를 시승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시승했던 모델은 가장 최고급 등급 이니셜 8위 모델이고요. 2,748만원입니다. 가장 비싼 모델이에요. 가격은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의 편차가 있는 편이고 대략 2,3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확실히 경쟁 모델들은 1,800만원, 1,700만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캡처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일단 수입차라는 것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기본 모델 같은 경우도 경쟁 모델의 엔트리 트림과 비교를 하게 되면 갖고 있는 옵션들이 훨씬 더 풍부한 점도 있습니다. 캡처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용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로 르노 삼성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가격이 올라갈 거면 조금 더 옵션을 풍부하게 넣은 모델, 그리고 상위 모델로 고급화 전략을 하자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시승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조만간 시승차를 준비해서 더 다양한 캡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